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병일입니다. 예. 충효회 대학에 여러분 참여하신 것을 아주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바쁘신 지도층 인사들이신데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에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공자도 그렇고 퇴계 선생도 그렇고 평생도록 공부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는 공부가 또 여러분 일하시는데 뭐 도움받는 직무 관련 그런 지식이 아니고 충효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답게 짐승은 절대 못하는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 최고의 인문학을 익히시기 위해서 이것에 오셨습니다. 바로 제가 존경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좀 향상된 지위를 얻고자 합니다. 바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돼가지고 리더십이 없으면 참 안 됐습니다. 리더십은 뭐가 있을까요? 리더십은 상중하가 있습니다. 제일 시원찮은 리더십이 힘입니다. 힘. 불량배 집단. 또 어떤 공적인 조직에서도 인사권, 감사권, 예산권 휘두르는 거 갖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은 1단계 그 힘에 의한 리더십이 의존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나은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아이들한테 용돈 올려줬다. 동결시켰다. 회사에서 보너스, 임금 인상률 등등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조금 더 낫지만은 나 돈 안 받아 하면서 대들리면은 속수무책입니다. 돈 떨어지면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존경받는 리더십입니다. 존경받는 리더십, 헤어진 다음에도 못 잊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은 어떻게 생길까요? 우선 실력이 있어야 되죠. 유능해야 됩니다. 그럼 실력 유능한 것만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인품이 갖춰져야 됩니다. 바로 이 인품의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실무자 시절에는 능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꾸 나이 먹고 지위가 올라가면은 내가 좀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더 영향을 많이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존경받는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훌륭한 인품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지금 충효회 대학에 나오시는 것은 무슨 자격증은 물론이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인문학 중에서도 충효회 또 충효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퇴계 선생의 선비정에서 배우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옛날 충효회를 강조하던 우리 조상들 퇴계 선생을 정점으로 하는 그 시절과 오늘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머리 모양도 바뀌었죠. 옷도 바뀌었죠. 신발도. 제가 부산 오는데 2시간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옛날 같으면 한 달 걸렸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왜
그 옛날에 그분들을 배우려고 합니까? 두 가지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무슨 마음이 안 바뀌었어? 바로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무시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또 안 바뀐 게 있어요. 바로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안 바뀌었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사람 손가락질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한테 덕을 행하는 사람 모두가 다 존중합니다. 옛날이건 지금이건 시원찮은 사람이건 훌륭한 사람이건 훌륭한 행동을 바라보는 잣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리더로서 인품을 갖추기 위해서 그 옛날에 충효예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 제가 퇴계 선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도산서원의 넓은 공간 중에서 퇴계 선생이 직접 설계하시고 10년간 계셨던 도산서당입니다. 사진을 아주 크게 찍어서 그렇지 우리 눈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거기서 우리 수련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친이효, 부모 섬기기를 효도로서 하고 애국이충, 나라 사랑하기를 충성스럽게 하자 하는 것을 모토로 선비수련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6가지가 되겠는데, 첫째는 엄청난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첫째, 엄청나게 오래 살게 되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고는 살면서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밥먹고 갈등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첨단 과학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우리는 적응하기가 바쁩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갈 길을 찾아야 됩니까? 저는 감히 선비정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비정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선비정신, 추상적인 얘기보다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선비가 퇴계 선생입니다. 그 퇴계 선생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거를 한번 본론 삼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퇴계 선생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바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요겁니다. 퇴계 같은 훌륭한 사람을 누가 길렀느냐? 퇴계는 스승이 없습니다. 바로 집안 어른들이 키웠는데,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는지, 그렇다면 자식 키우는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손자녀 키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삶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퇴계 선생이 훌륭하게 살았다고 해도 500년 전에 살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후손과 후학이 훌륭하게 살았다고 해야지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손 후학들의 삶을 살펴본 다음에 그래 훌륭하다, 나도 그러면 한번 실천해보자. 마지막으로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환 시대 가장 우리가 먼저 말씀 나눌 것은 장수 시대입니다. 제가 공직에 시작할 때 평균 수명이 60이었는데 재작년에 83.6세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100세 시대를 맞이합니다. 유엔에서도 65살 가질 청년이라고 그러고
79살. 만이겠죠. 저도 올해 만 79이니까 올해까지 중년입니다. 80세 이상 노년, 100세 이상이 장수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두 번째는 정신문화가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불과 한 4, 50년 만에 가장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서고 풍요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가 그동안에 주목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안 배워야 되겠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주 후진국 빼고는. 왜 그럴까? 바로 이와 같은 걸 이룩한 한국 사람들이 성공 스토리를 엮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 보니까는 이거 배웠다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택하는 게 바로 통째로 자기를 버리는 자살입니다. 우리나라는 효도의 첫 번째로 신체 발부 불감 회상이었습니다. 손톱 하나, 이 발가락 상처 하나도 불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요새는 몸을 통째로 버리는 이런 자살률이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38나라에서 1위입니다. 현재만 암담한 게 아니라 미래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아가는 사회는 반목과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 2위였는데 지금 최근 수년간은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반목과 갈등이 최상층부부터 지금 덮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잣대가 뭐냐?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돈 생기고 무엇이 손해 안 보는 짓이냐? 이걸 부모, 형제 간에도 들이대가지고 가장 돈 많은 부모한테 제일 뻔질나게 찾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돈이 없는 부모에게 가장 안 찾아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이렇게 이해타산으로 저밖에 모르는데 남남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되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으로 향하면 자기를 망치고 밖으로 향하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 책은 작년에 나온 책인데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제일 잘 사는 곳이 제일 정신병자가 많아요. 정신병원들이 여기서 돈이 제일 많이 벌려요.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선능력에서도 제일 유명한 정신병 의사가 쓴 책입니다. 돈은 벌려서 좋지만 나라의 꼴이 이래서 되겠느냐. 다들 돈 하면서 다들 정신병원 찾아가는 이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치유 방법은 저밖에 모르는 이기심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치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올바름인가? 바로 사람다움, 예의, 염치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참 인성의 부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가장 참된 삶을 살았을까? 남을 배려하고 인간답게 살아갔을까? 그 다음에는 지금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되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4차 산업
혁명, 이건 한 8년 전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뭐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우리 각자의 경쟁 상대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3차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인간의 경쟁 상대는 인간이었습니다.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보다 노임을 더 많이 받다가 기술적 좋은 사람이 기술 단순 노동자보다는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디지털 디바이드가 일어나서 잘 다루는 젊은 사람이 어리한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성이 좀 나쁘더라도 그 사람 없으면 그 물건을 움직일 수가 없고 인간성이 좀 나쁘더라도 그 사람 없으면은 그 기계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는 성질이 더러워도 그 사람을 썼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인간의 지능과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AI가 등장해서 착착착착 그동안 인간이 하던 생산, 서비스 분야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 시절에 한 35년 전에 조폐공사 경상공장에 갔을 때 100명 정도가 오글오글 근무하던 그 자리에 재작년에 가보니까 2명 근무하고 있어요. 2명도 앞으로 곧 없어질 것 같아요. 뭐 검수한다고 했는데 그 검수는 자동적으로 체크되게 돼 있어요. 이젠 생성형 AI까지 등장해서 이거 하루가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십 년을 살고 우리 사랑한 자녀들은 이제 100년을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인간이 경쟁력이 있어야 누가 써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AI를 잘 활용하는 신지식인이 되던가 하는데 이 AI를 잘 활용한 신지식인은 우리 사회에서 극히 일부 엘리트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이 AI 시대에 살 수 있는 것은 AI가 따라할 수 없는 그 무엇인데 AI가 인간미를 갖추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음만 탁 먹으면 더 인간미를 더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아나운서 아까 그렇게 예쁘게 얘기했는데 AI 아나운서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AI가 따라하면 또 조금 더 개발을 더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병원에서도 의사나 물리치료사보다 간호사가 훨씬 경쟁력이 지금같이 쌀쌀맞은 간호사 말고 그리고 이제 지구촌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우리 전국에 전 세계에 퍼지면서 모두가 다 아주 굉장히 고통을 겪고 이제 지구가 하나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사망률은 우리는 10,000명 중에 11명밖에 안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닥치고 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극심한 불평등, 핵무기 이런 것은 어느 지역 내지는 전 인류가 앞으로 존립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후온난화 인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원인이 뭘까요? 탄소 배출입니다. 거기가. 탄소는 왜 배출될까요? 석탄, 석유, 가스 원숭이가 사용합니까? 인간이 사용해요. 바로 인간이 100년도 못 살면서 배부르고 등 뜨시고 편리하려고 마구잡이로 해서 수십억 년이 지속된 지구가 곧 인류의 등장이 얼마나 되죠? 몇만 년 되겠지? 전 인류 말고. 그 중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요 잠깐 기간 때문에 이런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2040년, 2050년 그러는데 2040년까지면 저는 96살이 돼요. 2050년 같으면 106살이니까 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문제고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 다른 거는 굉장히 우리가 뭐 누가 주면 한데 뭐 우리 애가 대학을 지금 어느 과일까 뭐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면서 우리 모두가 부딪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생각합니까?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분리수거 하나에서부터 식단 낭비 없는 식단 마련 등등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 자신이 아주 사명감과 식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큰 지도자라고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왜 선비정신이 대안이라고 하는가? 바로 이 대전환기에 필요한 인간상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4차 산업혁명 대처하기 위해서 AI를 잘 컨트롤하는 창의력과 AI가 따라할 수 없는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지구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명감과 식견이 있어야 되고 또 추락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인성이 부활되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창의력은 신지식, 지혜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바른 인성, 덕에 해당됩니다. 이 지덕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인물을 저는 선비정신, 선비가 갖고 있는 유학적인 가치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바로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노벨 과학부문 수상자들이 1988년 지금부터 36년 전 88 올림픽 있던 해에 지구 반대편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12년이 있으면 이제 21세기가 되는데 21세기 인류가 살아가려면 공자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분들 눈에는 그 당시에 벌써 과학기술이 발달되는 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앞으로 한 1, 20년 있으면은 주인공이 바뀌어서 과학 문명이 인간을 옥죄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것도 예견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느냐? 가장 인간을 존중하고 어질게 인간을 보듬자고 한 공자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공자는 그 당시에 뭐 소크라테스도 등장하고 부처님도 등장했지만은 그 당시가 바로 철기 문명이 시작된 때이기 때문에 생활 연구도 편리하지만 살상 무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때 사람이 욕심부리고 자기 자신만 가지고 찌르고 쏘고 할 것 같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이런 인간을 어지럽게 대하자고 했는데 이게 다시 강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백인이었어요. 이분들은 크리스찬이지만은 바로 동양 몇 나라가 한 공자의 가르침 유학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이 있지만은 중국은 유학의 종주국이지만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다른 데서 많은 외래 문물이 왔기 때문에 공자의 가르침 유학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사무라이가 다스렸습니다. 유학자는 그냥 사무라이의 교양 강사 정도 됐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가장 철저하게 공부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유학자만 선비라고 부릅니다. 일본 유학자, 중국 유학자는
선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벨 과학부 수상자들이 공자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거로 저는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유네스코 유엔 산하 교육 과학 문화기구에서 지금부터 5년 전에 한국에서 온 9개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마운 일 아닙니까? 우리 사찰이나 교회는 모르는 사람 없지만 서원 잘 모릅니다. 서원 좀 안다는 사람의 향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확히 몰라요. 향교는 공립학교. 우리나라에 이미 그때 있었는데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당시 뜻있는 퇴계전쟁 이하 참 선비들이 사립학교를 만들자. 산자수명한 곳에. 도산서원 오시면 바로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서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잘 계도해 나갈 수 있는 솔선수범 실천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했다는데 유네스코 사람들이 알고 번쩍한 거예요. 1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2010년에 신청하기 19년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탁월한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것이고 보편적 가치는 바로 훌륭한 지도자 양성 민간이 나서서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선비고 여기도 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바른 이해를 한번 좀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은 공자의 가르침을 평생 선비는 공자의 가르침을 평생 공부한 사람들인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 범위가 엄청 넓었어요. 우린 요새 전공한 분야에서도 또 세 군데서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전공 필수고 시, 서, 화가 교양 필수고 그러니까 글씨 못 짓는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가 당연히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목이고 퇴계선생 같은 큰 선비들은 한의사보다도 훨씬 자기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부한 것을 반드시 실천을 했어요. 오늘날에 머리만 크고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지식인과는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이런 선비를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이유를 제가 나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선비라는 그런 그릇된 개념하고 좀 양반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계층하고 선비하고를 좀 헷갈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반은 문반, 무반을 합쳐서 양반인데 처음에는 현직 벼슬아치만 양반이라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후손까지도 다 양반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진짜 참 선비도 있지만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도 양반이었습니다. 상놈이 어떻게 도장을 찍습니까? 이런 매국노까지 포함된 이런 양반을 우리가 배워도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바로 우리가 배우려는 선비는 이 양반 중에서 두 차례로 걸렸어요. 하나는 지식도 있고 덕도 갖춰야 되고 갖추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의리와 범절 있게.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선비라고 하고 참선비라고 했습니다. 양반의 자식은 저절로 양반이 됐지만 선비의 자식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갖추지 못하면 선비의 자식은 선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선비 정신은 바로 이분들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선비 정신으로 살아간 퇴계 선생을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계 선생의 삶은 사실 저 같은 500년 후에 천학 비제가 퇴계 선생이 이런 분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퇴계 선생은 워낙 넓고 깊고 하기 때문에 퇴계 선생 일대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행장이라는 게 아무도 안 써가지고 행장이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제가 어떻게 감히 저분의 삶은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바로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도산에서 17년째 있습니다. 17년 동안 저를 있게 만든 게 퇴계 선생이 저한테 감동을 주기 때문인데,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퇴계 선생에게서 느낌 받은 것을 그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공부해서 최고학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저도 17년 전에 내려갈 때 저건 알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건 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놀랍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건데, 높아질수록 더욱더 인간을 존중하고 바르게 행실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사명감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주 높디 높은 사명감.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필요한 창의와 바른 인성을 퇴계 선생이 다 미리 500년 전에 실천하시고 그래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주 큰 선행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고학자가 된 것은 바로 열심히 자기도 학습을 했어요. 누가 공부하라가 아니고. 이게 바로 이 도산서원에 오시면 퇴계 선생 유물전시관 옥진각에 눈에 뜨이는 조그마한 퇴계 선생 쓰시던 책상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소매가 달아가지고. 그리고 의학 공부, 법학 공부, 경영학 공부, 토목학 공부, 이런 세상에 나가서 쓰이는 학문 공부하기 전에 자기 인격을 닦는 공부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격의 향기가 온 사방을 진동시키겠다. 그리고 하늘과 사람은 다 하나다 이래가지고 하늘에서도 착한 본성을 부여받았으니까 그 본성을 우리가 수양과 공부를 통해서 찾아가자. 하늘에서 착한 본성을 김병일이 저한테만 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고 여러분과 접촉하는 모든 분들은 다 하늘에서 착한 본성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갑질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등치겠습니까? 바로 만인은 형제고 만물은 이웃. 바로 이것이 퇴계 선생이 공부한 성리학의 요체고, 그 성리학의 가장 실천자가 퇴계 선생의 삶이다. 두 번째는 높아질수록 아주 인간을 존중한 사례인데, 저는 여기서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퇴계 선생이 영남분이고 그 당시에 남성 위주 사회였고 양반이고 연세 드신 퇴계 선생이 가족, 특히 당시 그 여성들에게 한 걸 보면 이런 페미니스트가 있나 하는 충격 속에 제가 빠져들었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둘째 부인이 온갖 사고를 쳐도 한 번도 야단쳤다는 일화가 없습니다. 일화 속에 퇴계 선생은 아주 보듬고 아주 했던 그런 분이셨고,
맏며느리 묘소가 퇴계 선생 묘소 바로 밑에 있는데 맏며느리가 너무 퇴계 시아버지한테 받은 아낌과 배려를 내가 다 효도로서 보답을 못했으니까 영원히 내가 모시겠다고 그 밑에 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맞손자가 장가 갔을 때 맞손자한테 부부는 1년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니까 손님, 이 중에 손님은 여간 손님이 아닙니다. 귀빈 대하듯이 조심하고 공경하라. 왜? 가깝게만 지내게 되면 얕보게 되고 얕보게 되면 업신여기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면 못할 짓이 없게 된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 말씀이? 퇴계 선생 말씀이에요. 500년 전에 퇴계 선생 말씀이세요. 형제간의 우애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그 당시 인격을 보장받지 못하던 하녀의 인격도 어떻게 존중을 했느냐. 집에 있는 하녀가 애를 낳은 지 며칠이 안 됐는데 한양에서 유모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증손자 젖이 없어서 퇴계 선생이 안 된다고 그래요. 데려가면 이 아이는 여기서 죽게 된다. 남의 자식 살려서 내 자식 살리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고 우리가 늘 보는 근사력이라는 책에 있는데 배운 대로 실천할 것 같으면 누가 우리를 선비라고 그러고 이게 어디 인간다운 처사냐. 못 데려가게 했어요. 몇 달 뒤에 거기서 또 유모가 필요하고 여기는 애가 떨어져서 GM이 떨어져서 암중 먹고도 살 수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보자고나 했는데 그 전에 맞증손자는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손자와 손자 며느리는 그 금쪽 같은 아이를 잃었지만은 그 가르침을 준 시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퇴계 선생에 대한 효성을 여지없이 발휘합니다.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22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생 아들, 선생 손자도 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 맞손부가 퇴계 선생이 그 많은 문적을 바리바리 짊어지고 청량산으로 봉화로 옮기고 해가지고 보존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퇴계 선생이 어떻게 살아가셨다, 어떤 가르침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는 아프리카 대사들도 듣고 나서는 감동하는 걸 봤습니다. 진리는 동서고금이 관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만 이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 제자들도 아주 존중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젊은 학자 고봉이 퇴계 선생이 가장 주종목인 사단칠정, 착한 본성과 아주 오만 가지 감정의 관계를 퇴계 선생이 정리를 딱 했는데 나이 26살이나 아래인 고봉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먼저 편지를 보내서 그대의 논박을 듣고 제가 전에 말한 것이 더욱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처음 만나면서 견문이 좁은 제가 박학한 그대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8년간 상대를 존중하고 진솔한 얘기를 나누니까는 1년 후에 이분들의 학문은 퇴계는 이만큼 올라가고 고봉도 올라가고 해서 대학자가 됐으면서 한편으로는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이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500년이 전 지금도 일가보다 더 가깝습니다. 율곡이 찾아왔을 때도 율곡이 편지로 질문을 하니까 돌아간 다음에 어리석은 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끝내 답변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58세의 퇴계가 23살의 율곡에게 한 편지 일부입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행실도 아주 검소했고 아주 청렴하고 아주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명감. 너무나 이건 다른 사람하고 차이 나는 게
대개 벼슬, 가문, 집안 이렇게 중시하던 시대에 퇴계 선생의 사명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그 아래때 오늘날의 우리들까지도 퇴계 선생을 공부하게 되면 착한 사람의 길을 알 수가 되겠습니다.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벼슬하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어코 임금을 설득해서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고향에서 서당에서 연구를 합니다. 양후학을 길러냅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한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서 당시에 한문하는 사람이 10%가 안 됐습니다. 90% 되는 사람은 깡패질해도 됩니까? 산적질해도 됩니까? 그래서 퇴계선생은 한문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산12곡이라는 12곡의 노래 가사를 만듭니다. 그런 누군가가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소망을 피력합니다. 6년 전에 의사가 바로 이 작곡을 해서 아주 노래 부르기가 쉽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도산12곡이라고 5글자를 치면은 노래 나오지, 가사 나오지, 곡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원 창설에 앞장을 섰던 겁니다. 이런 퇴계를 누가 길렀냐? 퇴계는 바로 가정에서 길렀습니다. 집안 어른 중에서 특히 아버지는 40살에 돌아가세요. 아버지의 희망은 공부하는 거하고 남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걸 못하고 하니까 내 아들 6명 중에서 이걸 있는 아들이 있을 것 같으면 난 여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7달 된 퇴계는 생후 7달 된 퇴계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의 소망을 들었겠죠. 어머니는 33살에 홀로 됐을 때 시어머니가 계셨고 7남매를 받들어야 되는 가장이었습니다. 안살림뿐만 아니라 바깥살림까지도 다 했는데 이런 짬짬이 자녀 교육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옛날에 가부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같은 잘못에서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남들보다 100배 노력하라고 하면서 공부 지식보다도 몸가짐과 행실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퇴계 선생은 만년에 다른 분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라고 했겠어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비석을 세워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성 비석 단독으로 세워진 거 봤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퇴계 선생 어머니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퇴계선생이 직접 지으면서 어머니는 문자를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거룩한 행실을 하면 거룩한 아들을 놓고 거룩한 아들로부터 하늘 같은 효도를 받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정보력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인데 할머니는 93살까지 사세요. 맏아들이 73살 때 돌아가셨는데 홀며느리가 20년간 극진히 모셔서 이 할머니는 이제 퇴계를 무릎 교육을 시키는데 퇴계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냐? 바로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30살에 낮은 벼슬을 봉화해서 했는데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단종을 내몰아요. 그 단종에 대한 충성심 가지고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와 가지고 망자를 올리는데 발각됐으면 퇴계 가문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퇴계는 바로 할아버지의 이 얘기를 할머니를 통해서 듣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어머니로부터 성실과 할머니로부터 자상함,
아버지의 학문과 교육, 할아버지의 대의와 충절, 이렇게 듣고 보면 어머니와 할머니는 좀 오래 사셔야 되고 아버지 할아버지는 오래 사시는 것보다도 얼마나 훌륭하게 사시냐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일찍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남자는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뒤늦게 느낍니다. 퇴계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막 100배 노력하려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몸가짐 정말 평생도록 단정하게 하고 작은 벼슬에 그치거라 하니까 정말 군수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벼슬이 안 나가려고 그러면서 학문과 교육에 힘을 쏟습니다. 이제는 퇴계의 영향을 받은 후손들입니다. 퇴계 묘소 아래 하계마을이라는 묘소가 있는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과거급제자가 많이 나오고 독립유공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24일간 굶어 돌아가신 분, 나라 망했을 때 자기가 무슨 이 고관 대작들 다 자기 받고 은사금 받고 살아가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분의 영향을 받고 마을이 다 바뀌고 집안이 다 바뀌는 겁니다. 독립운동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 바로 산 넘으면 육사선생 고향 원촌 마을이 있는데 이 육사선생도 위대한 시인보다도 우리는 17번 동안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붙잡혀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마지막에 북경 감옥에서 돌아가신 그런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의 양 어깨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인지 하는 것을 늘 생각한 그런 육사, 바로 퇴계 선생이 가장 영향을 받은 후손의 한 사람입니다. 후손뿐만 아니라 퇴계학을 공부한 후학들도 퇴계가 돌아가신 지 400년 후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전 재산을 날리고 독립자금을 대기 위해서 노름꾼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온갖 사람의 멸시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방됐으니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이 얘기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누구한테 내가 이걸 알리려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결국은 노름꾼으로 일생을 마치는데 돌아가신 지 50년 후에 다 서운이 됩니다. 이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의병장들은 모두가 다 퇴계 후손이나 퇴계 학맥에 있습니다. 왜 이분들은 이렇게 힘든 길을 갔을까요? 이분들은 무엇이 옳은지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바로 글하고 규범을 지켜 살아가면서 결리사회 이걸 보면은 옳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일이면 따라가고 옳지 않으면 배격을 하는 거죠. 위기 시에는 견의수명, 나라가 위태로움을 보면은 목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동은 독립유공자가 391명인데 이거는 시군 평균의 한 10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400년 후에 독립운동까지 영향을 미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얘기 이제 그만하고 제가 이제 17년 동안 있으면서 살아있는 분들을 본 케이스입니다. 퇴계 16대 종손 이 근자 필자는 바로 이분인데 이분은 초등학생이 혹은 성인이 혹은 꿇어 앉아서 큰 절을 이마가 마루에 닿을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써가지고 나눠집니다. 이게 1년에 5만 장, 많이 쓰는 날은 300장씩 쓰는데 이 글 내용이 만약 조복입니다. 이게 지을조 복복. 복은 어디 가서 달라고 해서 복을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복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복을 내가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을 짓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이 어려울 때 동정을 하고 이런 조복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글씨를 써가지고 나눠주는데 이분이 올 3월 7일 날 93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육사 선생의 따님은 올해 연세가 84살인데 이분은 새색시가 시어른 대하듯이 아주 공손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 등등을 보면서 퇴계의 가르침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여력이 닿을 때까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퇴계처럼 살아가도록 하자. 왜냐하면 퇴계처럼 살아가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력이 이게 언제일까 알 수가 없어갖고 여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루 운동해서 하루 에너지 만든 거 갖고 하루 쓰고 또 내일 또 하루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내일 쓰고 이러는데 오늘은 서울서 60분간 맨발 걷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 22년 전서부터 수련해가지고 쭉 수련생이 늘어나서 코로나 이전에 18만 6천 명까지 갔다가 다시 작년에 회복이 되고 올해는 20만 명 목표로 가는데 바로 이곳에 우리 수련원에는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한 그런 이 시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적지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3만 명 이상 되는 숫자들은 이제 학교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장 선생 출신 209분인데 우리 부산에도 한 25분 정도 되지. 25분이고 이 자리에 3분이 왔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지. 예. 그래서 올해 작년 9월 서울 서희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참담한 교육 현장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한테 먼저 좀 잘해주고 선생님한테 먼저 공손하게 하는 그것을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오신 여러분들의 이게 이제 시간이 벌써 됐는데 짧게 하여간 하겠습니다. 충효회를 실천해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라. 이건 바로 말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해야 된다. 이신교지자 몸으로 가르치면은 모두가 종 따라하는데 이연교지자 말로 가르치면은 모두가 재판을 건다, 대든다. 공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하셨고 우리 조선시대 왕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이제 실천은 퇴계 선생처럼 퇴계가 공부 열심히 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더 높은 사명감으로 살아갔듯이 여러분들도 더 지혜롭고 더 신뢰받으면서 더 훌륭한 자치를 세상에 남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지혜로운 삶은 바로 지금 여기에 최선을 합니다. 바로 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정신을 이곳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한 분도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톨스토이도 가장 중요한 때가 현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20대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80, 90대도 호기심 갖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생활해야 됩니다. 특히 퇴계 선생은 독서를 강조해서 책이 옛날부터 성현의 말씀을 전하는데 독서지불이라. 그러니까 독서가 쉽지 않음을 알겠네. 권중대 성현, 책 속에서 성현을 대하니 책 속에도 성현의 말씀이니까 성현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니까 소원계오사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 일이 없네. 바로 이렇게 독서, 특히 고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더 신뢰받는 삶, 이것은 바로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한테 시키지 말자.
또 남을 칭찬해야지 흉을 절대 봐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은 한 번 왔다 갑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가져갈 노잣돈도 필요 없다 그러죠. 바로 내가 간 다음에 나의 이미지만 남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뭐를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낫게 하고 갈 것인가. 그리고 더 큰 가치관, 나보다는 가족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더 큰 것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우군을 많이 만들면서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삶은 퇴계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퇴계는 누구한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갔습니다. 어진 마음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면서 진정성 있게. 이런 모습을 보면 아서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감동하고 감옥합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욕하다가도 이런 행동을 할 때 다 감동 감옥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경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속에 핵심은 충과 효와 예라고 생각됩니다. 충은 바로 요새는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도 큰 가치에 대한 충성,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진기지심,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효도는 나에게 가장 은혜를 베푼 부모에게 보답한다는 것은 모든 감사한 사람에게 내가 감사를 느낀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효를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의 핵심 요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